네, 오늘 임진왜란의 용 시리즈를 같이 공부하게 된 임삼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 불볕더위 속에 아침 10시부터 임진왜란 수업을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2시간 동안 저희가 이제 임진왜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진왜란의 용 시리즈를 크게 3번에 걸쳐서 강의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가 의병, 두 번째가 광군, 그리고 마지막이 이 대구 지역의 임진왜란 관련되는 규정,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임진왜란 당시 의병의 활약이라는 주제로 임진왜란 당시의 의병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2시간 동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진이 있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전쟁만큼 익숙한 전쟁이 아마 임진왜란일 겁니다. 근데 임진왜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잘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시간 개념입니다. 시간 개념. 근데 임진왜란은 언제 시작되었어? 라고 하면 대부분 나옵니다. 1592년. 그냥 외우기 쉬워요. 조선이 건국된 게 1392년이기 때문에 조선 건국 200년이 되는 날 일어난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근데 언제 끝났어? 라고 물으면 대부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강의가 끝나고 돌아가실 때에게 적어도 임진왜란이 시작한 연도와 그 다음에 끝난 연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연도를 외우기가 되게 쉬워요. 대부분 임진왜란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7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왜 7년 전쟁이라고 부르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쟁이 시작된 해가 1592년 5월 23일이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난 시기가 바로 1598년 12월 16일입니다. 그럼 해수로 따지면 딱 7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7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은 7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전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기간에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럼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는 바로 의병의 활약입니다. 두 번째가 광군의 활약이죠. 그래서 이 의병과 광군이 없었다면 바로 조선은 이 당시 일본에 의해서 멸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바로 임진왜란 승리의 주역인 이 의병을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임진왜란 돼 있고 여기 뒤에는 뭐가 돼 있습니까? 정유재란이라고 돼 있죠. 분명히 임진왜란이라고 했는데 끝나는 시점을 나타내는 전쟁의 이름이 다르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왜 이름이 다를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건 잠시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2시간 동안 의병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주제가 그렇게 3개나 나와져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이 의병의 활약상을 알려면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이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을 알아야 이 의병들의 활약이 임진왜란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임진왜란 하면 대부분 보편사적 관점에서 대부분 역사 지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사실 대구에 살잖아요. 그러면 대구 지역도 임진왜란 시기에 전투 장소였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대구 지역에서는 임진왜란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의병 운동을 전개했는가를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대구 지역의 의병의 활약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총정리가 제목이 의병과 국가의 주의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정근대 사회와 근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 권력을 소수가 장악하는 게 바로 정근대 사회입니다. 반면에 근대 사회에는 국민 다수가 권력을 장악하죠. 그럼 우리가 체제로 말하면 정근대 사회는 왕정, 근대 현대 사회는 민주주의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누구나 다 대한민국의 주민은 누군가요? 그렇죠. 다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이카면 5천만 인구 다 국민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조선시대에 하면 당연히 국가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한 명이죠. 바로 왕입니다. 왕.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정근대 사회에서 피지배층, 국가의 주인이 아니었던 일반 백성들은 왜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나라를 지키려고 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본인도 나라의 주인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미난 건데, 우리가 현대사회 대부분의 국가가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국민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국가는 손가락이 꼽혀요. 프랑스, 그렇죠? 그 다음 미국, 그리고 유럽이 별로 없어요. 영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민주주의 국가지만 우리처럼 국민이 혁명을 통해서 또는 시위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획득한 나라가 아니죠.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보시면 민주주의 국가 많은 듯 하지만 없어요. 일본, 우리나라. 그렇죠? 대부분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거나 왕정 국가예요, 지금은. 그러면 도대체 우리 민족은 민주주의는 서양에서 만들어졌다면 도대체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해방이 되고 난 뒤에 막고로 3년 뒤에 나라를 세울 때 민주주의 국가를 세웠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바로 이 정근대 사회의 국가의 분단이 있을 때마다 그 분단을 극복한 주체는 당시 지배층들이기도 하지만 바로 피지배층, 일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과연 이 임진왜란 시기의 의견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이 국가 권력을 가진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걸 넣어놨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실을 받았으면 충격을 받으실 것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냥 여기는 한국말로 되어 있잖아요. 지도가 그렇죠? 여기 전부 다 일본어예요. 저도 갑자기 강의를 준비하면서 궁금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는 임진왜란은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근데 상대방 국가였던 일본 사람들은 임진왜란을 어떻게 볼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지도를, 일본 지도를 많이 넣어놨습니다. 일본인의 관점에서 일본인은 어떻게 임난을 바라봤는가. 근데 보시면, 이름부터 다릅니다. 당연히 일본 천황의 연호를 써서 이렇게 임진왜란은 문독의 전쟁, 그러니까 문독 전쟁입니다. 역자가 X인데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수고로울 역자이긴 하지만, 그 다음 뒤에는 동장 전쟁입니다. 그래서 천황의 이름을 따서 천황의 연호를 따서 전쟁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좀 다르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전쟁이 시작될 때는 임진왜란이 있는데 끝날 때는 정유재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거기에는 임진왜란이 좁은 의미의 용어이기도 하고 넓은 의미의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럼 넓은 의미라고 할 때는 바로 조선군과 일본군이 국제전을 벌인 시작부터 종결되는 지점까지를 우리가 하나의 용어로 말하면 넓은 의미로 말하면 임진왜란입니다. 근데 그 임진왜란 7년에 보면 전쟁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게 여기 보시면 1592년 4월 13일에서 1593년 6월 2일입니다. 센스 있으신 분은 누구시나요? 4월 13일? 아까 분명히 표지에는 5월 23일로 되어 있는데 선생이 역사를 왜곡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음력. 그 다음에 이거는 양력. 그래서 제가 요새는 다 양력을 쓰니까 양력으로 변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제가 계산하다가 한 2박 3일 걸리지 않아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음력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1592년 4월 13일에 전쟁이 시작되어서 1593년 6월달이 되면 전쟁이 도착하게. 그래서 좁은 의미로 말하면 임진왜란은 1592년 4월 13일부터 1593년 6월달까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좁은 의미의 임진왜란인 거죠. 근데 1593년 6월달이 되면 왜 전쟁이 드디어 도착화되고 거의 휴전 상태로 가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명나라 사신과 그 다음 일본 군인이 바로 일본 본토에서 강화회담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전쟁이 끝날 때는 뭘 해야 돼요? 요새 말로 휴전회담, 강화회담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전쟁 또는 휴전회담이 시작된 시점에는 거의 한반도 내에서 전쟁이 거의 소강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시기를 쪼개는 게 임진왜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휴전회담, 강화회담이 실패로 끝났어요. 그리고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강화회담의 실패 원인은 조선에게 돌립니다. 조선 때문에 강화회담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럼 뭘로 얘기했습니까? 복수를 해가지고. 그쵸? 그래서 바로 또다시 2차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2차로 쳐들어오는 게 바로 1597년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는 게 1598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는 1597년은 정유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는 여러분이 센스가 있으시죠? 다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렇게 두 개가 과미의 개념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보시면 자, 이 임진왜란이 정말 조선에게는 운명을 좌우하는 전쟁입니다. 그럼 왜 조선에게 운명이 좌우된 전쟁이냐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토가 점령당하면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군은 조선 팔도 중에 어디를 장악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일본군이 죄송해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발음이, 자, 일본군이 침입한 대표적인 침입로가 3개가 있습니다. 3개. 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1, 2, 3입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거. 그쵸? 이게 바로 1군입니다. 1군. 네,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텐데, 보니시 유키나가라는 바로 이 1군이 바로 쳐들어왔던 침략 경로입니다. 자, 보시면 끝이 어디예요? 평양이죠. 그쵸? 그래서 이 1군은 전쟁을 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목표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평안남도를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으로 지나면 바로 위에 여기가 평안남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1군은 목표가 평안남도였기 때문에 평안남도까지 갑니다. 자, 그 다음에 2군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토 기요마사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의 2군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 사람의 2군은 어디가 목표였느냐? 함경북도가 목표였습니다.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자, 그럼 보시면 함경북도를 지금 일본군이 점령했죠. 그럼 결국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가토 기요마사와 고니시 유키나가의 제1군과 제2군이 평안도를 제외한 조선의 모든 지역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럼 곧 있으면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멸망할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러면 이 멸망의 위기로부터 조선을 지켜낸 세력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제일 넘버원이 바로 이 의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목해야 되느냐? 바로 의병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임진왜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임진왜란 전체에 대한 역사를 알아야 이 의병이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 시간순으로 임진왜란을 쭉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정유재란은 논의에서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재란 때가 되면 의병이 정유재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전투를 해서 일본군과 전쟁을 하는 경우는 죄송해요. 전투를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1596년에 의병 총대장 김덕령이 선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난 뒤에 조선의 일반 백성들은 쉽사리 의병에 참전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칫 잘못하다가 정쟁에 위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의병에 참전하는 숫자가 급감합니다. 그 시기가 바로 정유재라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병과 관련해서는 주로 이 임진왜란 1592년부터 1593년 시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좁은 의미의 임진왜란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국제전에서는 국가의 수도가 점령당하면 게임은 끝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걸 임진왜란으로 적용시켜보면 조선의 수도는 일본에게 언제 점령
라고 했을 때, 자, 재미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요거는 제가 우리나라 걸 따른 게 아니고, 일본 걸 보고 딱 정리를 한 겁니다. 일본. 그래서 뭐가 생기느냐, 날짜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비극은 뭐냐면, 우리가 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 게 포털 사이트잖아요. 근데 임진왜란은 비극적인 거,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보다 일본 포털 사이트가 훨씬 더 정보가 구체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이 지도를 제가 괜히 들고 온 게 아니라 이런 지도를 쓰고 싶은데 한국에는 별로 없어요. 주로 이제 일본 포털에 있는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들고 온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하루 차이가 나요. 일본은 1992년 4월 12일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 여기 보시면 부산에 도착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4월 12일로 보지 않고 4월 13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사니까 4월 13일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자, 전쟁의 시작은 4월 12일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겁니다. 부산진 전투.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전투였던 부산진 전투에서 조선 광군은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부산진 안에 있던 부산성에 있던 관군과 민간인 모두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산진 전투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최초의 전투이자 우리나라 관군의 최초의 패배입니다. 네. 그리고 이 4월 13일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는 여기 나와보신 것처럼 5월 3일 서울이 함락당할 때까지 두 달에 걸쳐서 네, 한 번도 전쟁에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예요. 네, 패배가 많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4월 12일이고 5월 3일이니까 딱 더하면 며칠이 되겠습니까? 2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나라의 수도가 20일 만에 일본에게 빼앗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수도를 잡고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다시 지키기 위해서 걸린 기간이 무려 7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제가 20일 만에 도읍을 빼앗기고 7년에 걸쳐 나라를 지키기 위한 뒤의 핵심이라고 하죠. 지리한 전쟁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7년에 걸쳐서 전쟁을 했는데 도대체 전세는 어떻게 바뀔까? 제가 한국 전쟁할 때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전세가 정말 중요해요. 네. 자, 그러면 임진왜란 당시에는 전세는 몇 번 바뀌었느냐라고 했을 때 보시면, 자, 4월 12일부터 그렇죠? 여기 6월 평양이 함락될 때까지 두 달이죠, 두 달. 두 달 동안은 거의 일본군의 압승입니다. 그래서 4월달부터 6월달은 조선이 의병이든 반군이든 전쟁을 해서 이긴 승리는 손가락이 꼽혀요. 네, 그럴 정도로 일본이 거의 완벽한 승리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한 게 언제냐라고 했을 때 1892년 6월 끝자락부터입니다. 네. 그리고 1593년 1월 평양성을 탈환하기까지는 이제 요 시기 6월달부터 53년 1월달까지는 적전입니다. 일본군이 이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조선군이 이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전이라고 부르죠. 근데 제가 지금 말할 때 왜군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일본군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요새는 그 왜군이라는 용어, 외병이라는 용어를 잘 안 써요. 대신에 국가명을 정확하게 지칭해서 일본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럼 전쟁의 주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거 알고 있는 나라고. 그리고 일본 교과서에서도 당시 핀란이 일어났을 때 자기 조상들의 군대를 부르는 게 뭐냐면 일본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일본군이라는 용어를 쓴다라고 이제 보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1593년 1월 달에 평양성 전투를 통해서 탈환하면서부터 상황이 역전합니다. 이제 조명연합군이 승리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일본군이 패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뭐하느냐? 전쟁이 포착화되는 시기가 1593년 6월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963년 1월 27일에 평양성 전투에서 이기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5월 18일에 수도인 한양을 탈환했어요. 그러면 조선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명연합군이 그 기세를 몰고 전쟁에서 이기고 있으니까 일본군을 자기네 나라로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안 되고 전쟁이 급작화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 바로 명나라 때문에. 자, 명나라는 정말 재수가 없죠. 그쵸?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시기에 이웃 나라에서 국제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조선이라는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의주까지 피난을 온 거예요. 그리고 명나라 황제에게 엿을 치는 전화를 하는 거죠. 야, 지금 우리 조선에 일본군이 쳐들어왔는데 도와주면 안 되나? 당황하는 거죠. 그 황제, 야, 곧 있으면 이 평안도도 함락당한 것 같은데 나 이동으로 피난 가면 안 돼? 라고 전화를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선이 곧 있으면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진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적장이지만 존경을 해요. 이 사람은 꿈이 있습니다. 도요토미 헤루들이 뭐냐? 조선을 거쳐 중국을 거쳐 인도까지를 일본의 영토로 만들고 싶은 꿈. 이 꿈이 얼마나 대단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1931년 9월 18일에 만주사변이 터지고 1937년에 중일전쟁이 터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943년에 태평양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무서운 겁니다. 이 역사 문화 DNA가 일본인들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꿈이. 자, 다시 여단에 돌아와서 그럼 이제 뭐냐라고 했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꿈은 바로 중국을 일본의 영토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정명가도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명나라를 치려니 길을 빌려달라 조선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명나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자칫하면 전쟁을 명나라 영토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전쟁은 자기네 나라 영토 안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디서 해야 돼요? 남의 나라 영토에서 해야죠. 그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연합군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구원병을 우리나라에 파견을 합니다. 그러면 자, 제가 1950년 한국전쟁이 터졌을 당시에 남북한 다 합쳐서 죽은 군인의 수가 약 3만 정도예요. 근데 비공식적으로 죽은 중국인의 숫자는 6만입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기간에 가장 많이 죽은 사람은 북한군도 아니고 남한군도 아니고 중국군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원래 한국전쟁 71주년이 되지만 그래서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요. 3편. 그 중에 한 편이 지금 중국에서 개봉이 됐대요. 그게 제가 강연할 때 말씀드렸는데 장진호 전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장진호예요. 다시 돌아와서 제가 그 한국전쟁을 말씀드린 이유는 한국전쟁 기간에 중국군은 전쟁의 당사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전쟁입니다. 그렇잖아요. 한국군이 더 많이 죽어요. 북한군, 중공군보다는. 그럼 이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명나라 군대 입장에서는 수도인 한양을 탈환했는데 굳이 저 부산까지, 굳이 울산까지, 굳이 목포까지 명나라 군대를 보내서 일본군을 몰아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일본의 수장이었던 보니시 유케나가는 명나라 사신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바로 조선 8도 중에 4도를 우리 일본에게 줘. 그럼 우리가 전쟁을 끝낼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명나라의 이여성 같은 경우도 솔직히 명나라 땅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굳이 전쟁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조선 땅 주고 전쟁을 끝나고 명나라군은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명나라는 일본과의 전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선조는 몰라요. 선조는 직당이잖아요. 직당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빨이 먹히지 않죠. 명나라 이여성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명나라가
전쟁을 소극적으로 함에 따라서 전쟁이 교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강화회담, 휴전회담을 했으나 그게 결렬되고 바로 정유제라는 퇴직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일본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던 4월, 5월, 6월 이 2달 동안 우리나라를 지킨 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관군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고 관군이 아니라 누구냐? 바로 의병입니다. 그래서 의병이 이 2달, 3달을 지켜주지 못했다면 조선의 분명은 달라졌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를 알아가야 됩니다. 의병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올리겠습니다. 17만 관군을 배치한 이유. 자, 우리가 임진왜란 주반기에 왜 우리나라는 대패를 했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200년간 평화기였기 때문에 군인 수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병력 부족으로 임진왜란 주반기에 전쟁이 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 우리나라 관병의 숫자가 원래 역사 기록마다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을 기본으로 하면 약 17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17만 강군이 이기지 못했던 일본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건 바로 의병입니다. 자, 그러면 의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가보신 거 맞죠? 여러분이 사신 곳을 생각하시면 바로 1592년 4월 22일 바로 경남 의령 출신의 곽재우가 최초로 의병으로 최초로 의병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병의 시작은 1592년 4월 22일입니다. 자, 여러분 6월달이 되면 지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호국, 고흥, 그리고 거기에는 2번의 기념일이 있습니다. 예, 세 번인가? 자, 첫 번째가 6월 6일 현충일, 두 번째가 6월 25일, 그렇죠, 6.25죠. 그 중에 6.25는 알아요. 한국전쟁 표시날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10월 9일 한글날 다 알아요. 훈민정음은 감사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0월 1일은 국군의 날입니다. 아시죠?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의 이유는 제가 한국전쟁할 때 말씀드렸죠. 바로 남한군,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국군입니다. 지금 남한군이라고 부르는데 대한민국 국군인데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넘어서 북한을 공격한 날짜가 10월 1일이에요. 그래서 국군의 날입니다. 그러면 다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100만원 빨간 날을 여러분 다 아십니까? 예선이라든지 왜 현충이 6월 6일일까? 센스가 있으시면 딱 하실 겁니다. 제가 괜히 얘기한 거죠. 바로 4월 22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6월 6일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최초로 민간인인 곽재우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거병을 한 날짜가 바로 현충일이 됐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곽재우의 거병을 시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의병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의 그 신분을 구분을 하면 대부분 뭐냐? 첫 번째 양반 사대부입니다. 네, 양반 유생이나 양반 세대로 비슷한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전직 관료 출신이 많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무관이기보다는 문관 출신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승려입니다. 그러면 그 승려를 좀 예외로 하면 양반 유생, 그 다음에 문관 출신의 전직 관료. 근데 전직 관료도 신분을 가지면 양반이죠. 그럼 결국에는 조선의 의병을 주도한 세력은 누구냐? 조선의 신분 체계로 보면 조선의 지배층인 양반 사대부가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들은 의병은 아니겠죠? 아니면 뭐겠습니까? 의병 장이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의병장만 강조를 했어요. 당연히 이분들은 위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 밑에서 의병장을 도와서 실제로 요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누구냐? 조선의 평범한 일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 백성들을 오늘날 민주주의와 연결시킬 때 되게 중요한 연결고리로 삼아야 돼요. 고용주의만 지하고. 그럼 도대체 의명이 1592년 4월 22일 날 현충일을 일어나고 법용을 했고 전국적으로 일어났는데 도대체 몇 만이야?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몰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1593년 1월 달에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의병 숫자가 22,600명이에요. 근데 1592년에는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건 지금 가능합니다. 몰라도 22,600명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방문이 몇 명입니까? 17만 명. 그럼 그 중에 2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최소 15%에서 최대 20%까지가 의병이에요. 그럼 엄청난 숫자가 사실은 의병으로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1592년에 전쟁이 일어나서 1598년에 끝났다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또 하나는 의병의 숫자입니다. 거의 23,000명 가량이 의병에 참여했다. 강군의 약 15에서 25%에 차지하는 상당한 숫자가 참여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놔야 돼요. 이런 걸 쓸 때 우리가 사회운동하면 의의를 뭐라고 하냐면 거족적 민족 운동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선팔도에서 모든 사람들이 산운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임진왜란 때 이런 거족적인 운동은 뭐냐? 바로 의병입니다. 그러니까 23,000명이나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럼 그 중에서 23,000명이나 했는데 그럼 그 중에 대구와 관련되는 의병상들은 누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기 있습니다. 교수님 뒤에 있습니다. 이거는 침입 경로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별표 표시한 거 있죠. 이게 의병장들의 활동인데 대부분 보면 외군의 무슨 침입 경로와 이제 일치하는 거. 그럼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요걸 설명하고. 자, 그러면 이 대구 지역에서는 누가 의병으로 참여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한 명을 아십니다. 누구? 박지우는 경남 의령 출신이기는 하지만 본인의 분간이 혈통이고 실제로 임난 시기에 전투지가 어디냐면 달성군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달성군 대구 지역의 의병장과 관련해서는 박지우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명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한일 우호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바로 누구냐? 사야가 김충선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가창 우럭에 이 마을 집단 쪽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명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명대사. 사명대사 모르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승병에 있어서 손꼽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명대사. 사명대사도 어디서 활동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김충선과 똑같습니다. 가창 우럭 지역에서 의병 활동하시고 남지장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서. 자, 근데 두 개는 좀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우배선입니다. 여러분, 대구 지역은 사실 다른 성주 지역 같은 이런 칠곡 지역, 외관 이런 지역과 비교해서는 뭐가 약하냐면 거물급의 양반 사대부의 집성촌이 들어있어요. 대표적인 게 달성서시죠. 그렇잖아요. 대구 옛날로 따지면. 근데 이제 대구 지역을 대표했던 대표적인 양반 사대부 집안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이 우배선과 관련됩니다. 단양구시입니다. 그래서 이 우배선은 혹시 달서구의 월성동 상인동 하시는 감축드립니다. 저분들 사시는 네. 달서구에 가시면 롯데 상인점 있죠. 제가 롯데 상인점이면 이 오른쪽 있죠. 월천역 근처 그 지역이 바로 이 달성구시의 집성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월성동에서 태어난 이 진정한 의미의 대구 출신의 의병장은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우배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공산 이해신입니다.
제가 조선의 27명의 국왕 중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 1등이 고종입니다. 고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능했어요. 무능의 끝판왕입니다. 의사수약 체결하고 난 뒤에 뭐 네덜란드 헤이그의 망국평화회의에 헤이그 특사 3명 보내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한테 끌고 들어가야 하고 특사 파견하면 뭡니까? 나라가 없는데. 여러분 지금 올림픽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 1등이 우리나라고 2등이 타이완 대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일본 애들이 공식 SNS에 양궁 단체전에 총회를 적었는데 1등 대한민국하고 우리나라 국기 3등 누군지 모르겠어요. 3등 그 나라 이름 적고 국기 2등이 타이완인데 예, 타이완이라는 용어를 못 써요. 국기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하는데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그게 약소국의 비행입니다. 오늘날 타이완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인터넷 하시는 분들이 용어 생각나요? 2등한 타이완도 잘했다라고 멘션을 남긴 거예요. 그걸 보고 타이완 사람들이 감명을 받은 지점은 예, 2등한 타이완 선수들을 예, 칭찬해줘서 감명받은 게 아니고 야 나라 이름을 타이완이라 불러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감동을 받았다. 그게 100년 전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나면 조선은 나라는 존재하나 국제사회에서 없는 나라예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네덜란드 보내고 미국 보내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제일 싫어하는 거죠. 고종. 근데 두 번째로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선조예요. 그래서 고종은 일관되게 무능했어요. 일관되게. 그러나 이 선조는 일관되게 역사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 써서 죄송한데요. 혹시 종친이 계시면 죄송해요. 저의 개인적 평가이기 때문에 역사학자가 이렇게 감정을 섞어서 설명은 안 되지만 진짜 일관되게 역사합니다. 그걸 결정적으로 보여주는데 바로 이 임난단시 고종, 임난단시의 선조의 예능양태. 선조는 1592년 4월 22일 날 의병이 일어났을 당시 그년 6월달까지 약 2달 동안 의병을 무시했습니다. 의병을 일으킨 사람들을 영모로 규정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각지로도 한번 죽임을 당할 뻔 했죠. 그러다가 4월, 5월, 6월 동안 의병이 전국적으로 의병을 일으켜서 일본군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1592년 6월 달이 되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줘요. 의병도 조선의 군인이다. 그리고 부터 활발하게 의병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대구 지역에서도 네, 이제 제가 아까 있잖아요. 의병도 조선의 군대라고. 그래서 이제 대구 지역에도 의병 군대가 만들어져요. 그 의병 군대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 공산의진입니다. 그럼 공산의진 뒤에 군대의 군자가 붙어서 의진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공산의진은 의병들이 만든 군대이지만 이 앞에 있는 것들과 아시겠습니까? 앞에 있는 의병들이 일으킨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병과 강군이 결합된 형태의 의병 부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강의를 할 때는 공산의진에 대해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군을 할 때 의병부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뭘 하느냐? 이 인물들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인물 중에 오늘 하는 인물은 세 분입니다. 첫 번째 박지우, 두 번째 우배선, 세 번째 정광천, 뭐 세 분만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 광명에 활약해서 공산의진을 하고, 그 다음에 김충선 사명대사, 아까 제가 가창 부렁마을에 유적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세 번째 주제 할 때 요 김충선이랑 사명대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쪽 앞에신 대구에도 의병장이 사실 보다 더 많습니다. 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이나 돼요. 그러면 도대체 전국적으로는 어느 지역이 가장 의병들이 많았을까? 이걸
일본 그러니까 잠시 뒤에 보면 일본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그거는 두고 자 그러면 이 보시면 대구가 포함되어 있는 곳이 경상도라는 거예요. 그럼 경상도 의병은 우리나라 의병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일까라고 봤을 때 22,600명이라고 했죠. 그 중에 최대치를 잡는 사람은 1만입니다. 1만으로 보면 약 45% 정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추정컨대 임난 당시에 일어난 일명의 40%는 어디 출신이다? 경상도 출신. 여러분 자부심입니다. 그럼 결국에 조선을 구한 건 경상도 같아요. 실제로 그럼. 그리고 한국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한 독립운동가의 출신지를 따지면 1등이 경상도. 그 중에 경상도 안에서 1등은 안동. 2등은 어딜까요? 그렇죠. 2등은 원래 몰라요. 근데 저는 알아요. 제 고향. 경상도. 멋있네요. 맞아요. 경상도 영덕. 영덕이 두 번째로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추정하는데, 일제강점기 이렇게 많은 의정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뭐냐? 바로 안동의 그 유명하신 분, 1000원짜리에 나오는, 그쵸. 회리 이황 때문이다. 임진왜란 때 경상도 의병이 많이 거병한 이유가 뭐냐? 똑같습니다. 1000원짜리 집회에 나오는 누구? 회리 이황의 제자들이다. 그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남명조식. 그래서 이 남명조식과 태계 이황이라는 걸친한 두 명의 유학자가 있었기 때문에 경상도 지역에 바로 의병 숫자가 40에서 50%까지, 즉 절반까지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경상도에서 의병들이 일으키는데, 자, 보시면, 그러니까 대구 지역과 관련해서 보시면, 제가 아까 그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3개의 침입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침입니다. 주침도가 이 3개입니다. 3개. 네. 보이세요? 주침입니다. 자, 중간이죠. 중간. 실선. 실선 보이십니까? 실선. 보이세요? 중간에 있는 거. 여기 중로입니다. 중로. 부산, 동네, 밀양, 청도. 누가 주목해야 되는 어떤 모란시에 되겠습니까? 대구, 중로. 요게 일본군 제1군이 침입했습니다. 이거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중로가 일본군 제1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경주 지나서 가는 거. 네, 요게 2군입니다. 2군. 네. 제가 이걸 우로라고 적어야 되는데, 여기는 우로라고 적어놓고, 여기 하루라고 적어봤습니다. 수정하기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로는 일본군 제2군입니다. 2군. 이건 누구냐? 자, 임진왜란 좋아하시는 분은 일본 사람 중에 4명의 이름을 배워요. 첫 번째 도요토미 히데요시, 두 번째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다음에 2명을 뽑아라 하면 들어놓은 우니시 이키나마, 들어놓은 가토 기요마사죠. 그쵸? 여러분 좋아하시는 임진왜란 관련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분들이 꼭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좌로, 이게 일본군 제3문입니다. 네. 네, 구로다 나가봤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끌고 있던 군인의 숫자가 얼마인가? 약 18,000. 정확하게는 17,800, 18,000 정도라고 보시면 가토 기요마사가 이끌던 군인의 숫자가 충격을 약 23,000명. 자, 그 다음 구로다 나가마사가 이끌고 왔던 군인의 숫자가 약 11,000명. 자, 전 산수로인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3,000 그렇죠. 요새 이거 진짜 사업소를 못했네. 23,000, 11,000, 18,000는 그렇죠. 52,000. 진짜 이렇게 사업. 5만 맞습니다. 얼마입니까? 무려 52,000. 일본군이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침입할 때 전투병이 17만이 17만. 야, 그러면 그 17만이 9개의 군대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중에 3개 군대가 뭐야? 5만 2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주력부대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대부분은 만 단위 이하야, 만 단위 이하. 자, 근데 이 3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 일본의 1, 2, 3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왔느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디예요? 경상도 지역을 다 통과했다는 거예요. 경상도 지역. 이게 주목되는 거예요. 경상도 지역을 통과합니다. 자, 대표적인 어려운 이병강 여러분 잘 아시니까 보시고. 자, 참고로 지금부터 우리가 임진왜란의 간병이든 위병을 이해하려면 이 자도 우도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네, 알겠죠? 자, 저는 서울에 있습니다. 왕이 왕. 알겠죠? 왕. 자, 그래서 내가 통치하는 곳은 내 아래에 있죠. 그래서 나는 북쪽이고 내 반대편은 아니래요. 모르겠어요? 남쪽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왼팔이죠. 오른팔이죠. 왼팔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힘을 좌라고 합니다. 좌. 그럼 오른팔이 또 뭐겠어요? 우죠. 그래서 각 도를 통치할 때는 일정한 기준을 나누고 그걸 좌도, 우도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경상좌도, 경상우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해하기 쉽게 낙동강을 기준으로 나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편합니다. 외우시니까. 자, 그러면 그 중에 경상좌도를 대표하는 위병장은 여기 나와 있는 박재호, 김면, 정의동. 전부 특징이 뭡니까? 낙동강이죠. 낙동강 중류 이렇게 있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제가 흥분해가지고 경상좌도는 영천. 경상도의 대표적인 인물이 박재호, 김면, 정의동이 대체했다고 주변했다고요? 낙동강 중류라인. 이거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대구 지역과 관련되는 건, 자, 보세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2개 쳐놨죠? 그래서 대구를 지나간 일본 군대는, 자, 중로, 우로, 자로 중에 어디예요? 중로죠. 그러니까 몇 번이 지나간 거예요? 제1군, 그렇죠. 18,000명이 군이 지나간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있는 달성군의 어디예요? 향풍이죠, 향풍. 자, 향풍은 어디입니까? 자로입니다, 자로. 자, 그건 누구다? 우로가 와나마사입니다. 알겠죠? 요걸 우리가 알아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대구 지역과 관련된 위병을 잠시 뒤에 할 거기 때문에. 자, 요까지만 하고 제가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 경상도 위병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이 전국적인 단위로 봤을 때, 자, 의병이 있는 지역을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체크된 부분 있죠? 노란색 체크된 부분. 요게 의병 분기 지역. 의병이 활동했는 지역. 노란색. 자, 보시면, 보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가 가장 광범위하게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습니까? 여기. 우리나라 있는 지명이 뭐예요? 경상도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감이 오시죠? 아까 의병의 절반이 어디 출신이다? 경상도 출신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지역은 어디다? 바로 경상도. 그리고 제가 아까 임진왜란의 승리의 주역의 첫 번째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의병이라고 했죠. 이거 우리만 그린 게 아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세계 교과서에 여기 지금 세 줄이 임진왜란이고 두 줄이 정제라는데
요 임진왜란에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항일 의병이 공기해서 전세가 전쟁의 상황이 그 다음 중요합니다. 분리해졌다. 그러면 결국에는 인간에서 일본이 전쟁에 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야? 일본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일본 교과서에도 역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그럼 도대체 이 경상도 의병이 일으킨 이 일본군과의 전투가 과연 역사적으로 왜 정말 유의미한가? 광범위하게 일어났고 의병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게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역사적 의의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도대체 경상도 의병이 가지는 역사적 가치는 뭘까? 라고 해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아까 여러분이 제가 답변하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이 자 보시면 그쵸 이 주력 부대 세 군데가 다 출발이 어디서 시작돼요? 부산에서 출발했어요. 부산. 그러면 이 경상도 지역은 일본군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 침략을 위한 교두보예요. 교두보. 그쵸? 그러면 일본군에게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은 어디 있어요? 경상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시민의 진주대첩이죠. 1차, 2차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현민 히데요시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제2차 진주대첩을 일으키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농계 있죠. 농계가 2차입니다. 진주성을 함락하고 난 뒤에 진주 백성을 모두 다 몰살시켜요. 그 숫자가 2만이 넘어요. 일반 백성이 죽은 숫자. 왜 몰살했겠어요? 1차 김시민의 진주대첩에서 일본군이 죽은 숫자가 약 10,000명이 됐어요. 그렇게 일본군이 대규모로 죽은 경우는 한산도 대첩 다음으로 바로 진주대첩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수를 해야죠.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 말씀드린 말하는 거 그만큼 경상도 지역이 바로 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교두보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경상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딱 하고 지금부터 10분간 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부적으로 모이는 것을 하겠습니다. 수업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부 한번 하시고 일단 10분 뒤에 또 들어가겠습니다. 수업 시작할까요? 일본 사람들은 에어컨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쵸? 저는 여름에 에어컨만 하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새로운 걸 좋아하세요. TV를 봤는데 풍이 에어컨이 나온 거예요. 풍이 크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금을 좀 하셨어요. 그냥 부품을 틀었어요. 선풍기 틀는 거 못한 거예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선풍기 센 바람을 받아야 시원하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틀면 더운 거예요. 그래서 풍을 안 틀어요.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사는데 자기는 못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만 살다가 제 동산이 서산에 있는데 언니야 집에 놀러와봐 이래서 놀러를 갔어요. 근데 집에서 풍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2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 막 숨이 막히는 집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운영한다거든요. 그래서 이게 뜨거우면 되게 아파요. 그래서 에어컨 안 사가게 됐어요. 아니야, 그렇지도 않는데 다 1년에 한 2, 3일만 더운데 무슨 에어컨을 사? 선풍기만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자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더우게 죽을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들으시면 웃으실 건데 냉동실에 가서 그 냉동 제품 먹고 아이스팩 있잖아요. 그걸 2개를 꺼냈어요. 그래 그 수건을 깔고 그 위에다 잤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남아서 돌아왔는데 그냥 제 집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제 방에 에어컨 키고 역시 에어컨 좋아하고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보니까 이 여러 사람이라는 게 자연의 생리와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여름인데 땀을 흘리지 않는 저를 보면서 나는 자연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사는구나. 나는 그렇게 선비는 못되겠구나. 그래서 역시 사람은 운동적인 바람이 좋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부족이에 제가 하면 절대 오지 않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집에서 에어컨 바람 쐬시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데 이렇게 와서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다는 말을 제 여담을 삼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분과 강의를 하는 건 2020년 3월 이후가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한 2년 가까이 전부 다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니까 사람을 이렇게 많이 빌리고 있어요. 네, 저 약간 기분이나 일상으로 들어가는 느낌? 네, 이제 여담 다시 들어와서 자, 이제 저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경상도 의병은 전체 의병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 일본군이 일본군에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곳이 어디냐면 경상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도 지역에서 활발하게 의병 활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게 경상도가 가지는 의미는 바로 그렇죠. 전쟁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했다. 이거 꼭 기억해가셔야 돼요. 그러면 의병에게 경상도는 어떤 의미였을까? 여기에 세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뭐냐? 일본군이 교두보 역할을 했다는 건 경상도를 거쳐서 다른 지역을 침입한다는 거죠. 그러면 경상도 의병의 입장에서는 경상도는 일본군의 침입을 방어하는 곳이 어디다? 경상도. 당연하죠. 그래서 공격을 하면 방어를 해야 될까요? 그럼 1차 방어는 당연히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경상도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북상을 방어하는 기지였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모든 전쟁은 공격과 방어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경상도는 방어의 기능도 있지만 뭐의 기능도 있다? 공격의 기능도 있다. 그래서 바로 추격, 공격을 하는 전초기지도 어디냐면 경상도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좀 불만인데 경상도 지역의 의병의 가장 큰 의의는 뭐냐?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전라도를 독창지대인 전라도를 주네요. 그건 진짜 경상도 의병의 역사적 의미를 저는 축소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세 번째가 뭡니까? 경상도 의병의 가장 중요한 역할, 바로 독창지대인 혼합을 지켰다는 전라도. 그리고 충청도 의병. 자, 왜냐? 여러분 알다시피 전쟁 기간에 가장 중요한 건 군수품이잖아요. 군수품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바로 식량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창지대는 당연히 어디입니까? 바로 전라도 일대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독창지대인 전라도를 지켰기 때문에 전쟁이 빠른 시간 내에 전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진짜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참고로 여기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여기 주 1군, 2군, 3군도 경상도를 통해서 가죠. 자, 보시고요. 자, 이거는 주력 부대는 아니에요. 4, 5, 6, 7, 8, 9, 6개는 주력 부대는 아닙니다. 근데 6개 부대는 대부분 다 어디로 가요? 그렇죠. 호남으로 가죠. 전라도, 충청도. 그렇죠. 그럼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다 계획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일본이 전쟁을 오랜 기간 준비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런 침입군의 침입 경로입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보시기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바로 곽재입니다. 사람이 이름 따라갑니다. 이름 따라.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대표적인 인물이 곽재입니다. 제자가 거듭하시는 뜻이죠. 후가 돕는다 뜻이죠. 거듭 도우셨죠. 임진왜란을 본인의 직분을 버리고 그래서 이름 따라 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의로운 병이 되어 총을 신철한 양반 요새는 곽재우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곽재우는 155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에 장원국제였습니다. 그런데 탈락되었어요. 왜냐? 장원국제 내용이 선조를 비난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인 의령에서 바로 낙향에서 그냥 글 공부를 하는 무생이었어요. 무생. 자, 그러다가 1592년 4월 12일에 일본군이 쳐들어오자 그날 하루 지나고 난 뒤에 부산진 전투가 함락당하면서부터 강군이 계속 지죠.
그러니까 나라도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본인이 4월 22일에 거명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명할 때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 10명이에요. 물론 50명, 20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10명이에요. 원래 영웅은 드라마틱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영웅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을 움직이는 건 다수의 풍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임진왜란은 좀 달라요. 임진왜란은 영웅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게 누구냐? 의병장이고. 네. 그 중에 탑 오브 탑이 누구냐? 곽재원.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의령 지역의 부자였습니다. 아버지가 2명의 여성에게 장가를 했는데 그 여성이 어마무시한 재산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평생 못 본 얼만큼의 재산을 가진 토호 세력이 누구였냐면 이 곽재원입니다. 근데 곽재원은 본인이 전 재산을 팔아서 이제 이 10명의 의병과 함께 이제 전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최고 늘어났을 때의 의병의 숫자가 2,000명입니다. 우리 에게 2,000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2,000명이라면 생기를 먹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2,000명에게 무기를 줘야 돼요. 2,000명이 잘 집이 있어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옷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2,000명은 뭐 결혼 안 했습니까? 처자식이 있잖아요. 왜요? 그 처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지영은 인난이 끝나면 거지가 됩니다. 극단적인 거예요. 본인이 생계를 봐서 아들과 생계를 유지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전 재산을 팔아서 의병할 마사를 했다는 박지영. 다시 돌아와서 제대로 2,000명까지 늘어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이 홍위 장군 박재구를 주목해야 되는 대표적인 전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의령에 가시면 있는 그 이게 어디냐면 정암진입니다. 정암진. 이 정암진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정암진 전투가 우리나라가 일본군과 싸워서 최초로 승리한 전투입니다. 이 비극인 거죠. 강군이 이겨야 되는데 의병이 이겨요. 그래서 임진왜란의 패배 이유, 초창기 패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진한 군사력을 뽑습니다. 그리고 재성방역이라는 군사체계의 한계점 이런 걸 뽑아요. 이건 다 제가 봤을 때 주요 원인이 아니에요. 임진왜란에서 우리가 3달 동안 대패를 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조선의 공무원의 능력입니다. 조선 공무원의 능력이 조선의 대패를 가져갔어요. 아무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뭐를 하느냐? 첫 번째 도망가기. 경상도, 경상도지사죠. 경상도 관찰사 김수는 일본군을 보자마자 도망갔어요. 그럼 도망가면 뭐 해야 돼요? 요새 따지면 군법에 따라서 죽여야죠. 안 죽여요. 왜? 전국에 그런 공무원이 수백 명이에요. 그리고 죽일 수도 없어요. 왜?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래도 고급 브레이킹이잖아요. 지금은 도망갔지만 다음 전투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기강이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공무원들을 대규모로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망가도 안 죽어. 그럼 도망가지 말라고 전투를 하겠어요. 이게 공무원의 첫 번째 문제는 도망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환세를 입는 능력이 없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몽균. 네, 몽균이 당시에 부산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군 배를 보고 뭐 했느냐? 야, 우리가 저 수백 척의 배와 싸워서 이기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도망을 가서 차라리 나. 그렇게 했느냐? 본인이 갖고 있던 70척의 배를 수몰시켰어요. 수장. 이때 이순신이 갖고 있던, 여수에서 갖고 있던 배수가 17척입니다. 그러면 17대 70배가. 그러면 3배 이상의 배를 몽균은 수상시킨 거예요. 이런 환세를 잊지 못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시기, 질투, 분노. 대표적인 인물, 몽균 같은 사람이 수백이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남의 군공 가르치기. 예. 그리고 큰 공을 세워놓으면 역무를 했다고 뭡니까?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그 사람의 목을 치거나 기한을 한다. 이런 조선 공무원들의 무능이 3개월간의 대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제가 화가 치밀어 올라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나더라고. 자, 그래서 여기는 자, 그러면 이 강군이 개입했는데 최초로 승리한 게 정한진 전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정한진 전투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참고로 죄송합니다. 이 PPT는 제가 여러 번 못 씁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요게 지금 정한진 나오입니다. 강이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저희가 일본의 주력 침입력 중에 제3군 여기 보시면 여기 좌로 구로다 나가마사 여기 보시죠. 이 구로다 나가마사는 제3군은 어디를 가고자 했느냐? 한국형 목적이 호남이에요. 호남. 전라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전라도를 가려면 경상도에서 어디를 거쳐야 되느냐? 여러분 이야기 들어가려면 88 고속도로를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상도 네, 여러분 청량에서 쭉 올라와서 그쵸 의령 거쳐서 어디를 가겠어요? 합천 거쳐서 이제 88 고속도로 타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꼭 거쳐야 된다? 의령을 지나. 의령을 안 지나가면 전라도가 못 가요. 그래서 그러다가 바로 이 의령 지역에 배를 타고 건너가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알다시피 수심이 중요하잖아요. 배를 움직이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본인들이 가야 되는 방향에다가 말뚝을 심어놨어요. 그럼 말뚝이 딱 심어져 있으니까 볼로 배를 운항해서 가면 되잖아요. 그럼 특정 지점에 육지에 딱 내려서 88고속도로 타고 전라도 가면 되잖아요. 자, 그걸 누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곽재호가 부하들을 시켜서 그걸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밤에다가 말뚝 위치를 바꿔버려요. 늪으로. 그래서 이 구로다 군대가 불러왔죠? 왔는데 배가 어디에 빠진 거예요? 근데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이 공의장군 곽재우가 바로 뭘 했느냐? 바로 공격을 해서 최초의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다른 말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승리라는 건 앞으로 말하면 일본군의 최초의 패배가 정한진 나루토 전투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아까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일본은 일본은 임진왜란을 계획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점령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모두 다 짜고 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력 3개 부대는 경사랑도를 통해서 하나는 평안도, 하나는 한경도, 하나는 전라도 곡성지대를 간다라는 이 계획을 짜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최초로 어그러진 시점이 언제냐? 바로 정한진 나루토입니다. 그럼 일본은 뭘 해야 되겠어요? 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일본군이 전쟁의 판세가 바뀐 건 제가 말씀드릴 때 1592년 6월달부터지만 그 시작을 알리는 건 바로 이 정한진 전투입니다. 자, 근데 재미난 게 여기가 모령이잖아요. 그쵸? 그 밑에가 경남이잖아요. 진주도 있고,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밑에 아시죠? 이 바로 밑에 누가 있어요? 이순신이 있잖아요. 그쵸? 폭포의 전, 사천의 전 다 들어오셨잖아요. 한산도 대첩 다 들어오셨잖아요. 뭐냐? 경남 바다, 남해 바다 지역에서 이순신이 일본군과 싸워서 이기고, 그쵸? 경남 우도 의령 지역에서는 바로 곽재우가 일본군과 싸워서 이겨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본군의 전열이 흐트러지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조선을 침입하는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한진 전투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단순히 곽재우를 최초의 운영자로 규정짓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정말 중요하지만 바로 임진왜란의 전세를 어그러뜨린, 어떻게 보면 전함을 바꾸는 인물이 누구였냐? 바로 이 곽재우였습니다. 이 곽재우가 상징하는 건 무슨 옷? 여러분 아시고요? 붉은 옷이.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강의를 할 때 붉은 옷을 입고 오면 여러분은 시간 내내 저를 보면서 저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쵸? 저분은 평상시에 스페인을 좋아하나? 아니면 취미가 투곡인가? 붉은색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실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붉은색을 입으면 노출되기가 쉬워요. 노출된다는 건 죽을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정신인 사람이 아니고서야 무슨 생각을 하시게 되겠어요?
국방사 옷을 입혀야죠. 그래야 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잖아요. 보호를 해서. 근데 왜 홍희 장군은 붉은색 옷을 입었을까? 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대신에 뭐를 취했느냐? 자,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의병부대에 있는 자기 부하들한테는 일명 결사항전의 뭔가 상징인 거죠. 의병장도 죽을 각오로 일본군과 싸우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밑에 부하들도 홍희 장군처럼 결사항전을 하겠다라는 군인의식을, 사실 군인은 아니지만 군인의식을 갖추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군인정신입니다. 군인정신. 스쿼드 미사일이 아니고 군인정신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뭐냐. 일본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공포로 다가간다. 그렇잖아요. 도대체 붉은색을 입어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사람이면 일본군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공포감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다가 곽재우가 머리가 좋습니다. 이 붉은색 옷을 자기만 입는 게 아니고 자기 부하들도 입게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입고 하면 안 돼요. 곽재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적군이 뭐 붉은색 옷 10명이구나 100명이구나 똑같죠. 전쟁에서 잦은 승리를 하고 난 뒤에는 여러 명의 사람에게 붉은 옷을 입어서 자신의 신출 기모라는 이용해서 전세를 바꾸는 거예요. 일본군 입장에서는 평풍에 가도 홍희 장군이 있고 은영에 가도 홍희 장군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자연히 뭐하겠어요? 동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으면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이 동시에 생기는 거죠. 그럼 뭐냐? 전쟁을 하지 않고 전투를 하지 않고 뭔가 항복을 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김충전 얘기를 할 텐데 세 번째 시간에 이 당시 일본이 17만이 우리나라를 집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무려 1만이 조선에 귀화를 했어요. 일본 군대. 일본 군대는 그랬지만 임진왜란 당시에 당나라 군대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1만이 조선에 귀화를 했다는 건 엄청난 숫자가 기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기여하게 되는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홍희 장군이 또 뭐가 뛰어나냐면, 전력, 소위 말하는 군사 수행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조선 시대에 소위 말하는 양반 무생들은 궁극적 목표가 하나입니다. 정치를 통해서 민본 정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원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군인원에 의해서 민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정치도 잘해야 되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를 읽느냐? 병법책을 읽습니다. 병서를 읽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문인, 임진왜란 시기에 의병장들은 무인보다 문인이 많아요. 곽재우를 장군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깎아내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타고난 능력은 문인이에요. 문인인데 무인보다 더 전쟁 수행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전력과 전술을 정말 탁월하게 잘 썼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홍희 장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정합 제가 기도를 너무 자, 이 정합진 정품은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정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좀 이해해보시죠. 아니, 일본에 이제 조선에게 군대를 17만을 보내놨어요. 1군, 2군은 쫙쫙쫙쫙 올라와가지고 수도는 21만을 점령을 했어요. 아니, 근데 3군이 전라도로 가야 되는데 못 가. 못 가는 이유가 누구 때문인 거예요? 바로 곽재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곽재우가 의병이 일어나니까 그 경상우도 지역의 진주나 오령, 고령 이런 일대 지역에서 양반 유생들도 만약 의병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의병 때문에 전쟁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이제 의병을 없애야 되겠다 생각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착각을 해요. 사실은 뭐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같은 개념이지만 의병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고 어디를 공격하냐면 진주가 의병의 거점 지역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가 바로 전화를 하죠. 그래서 야, 군대 돌려.
그래서 진주 지역에 있는 의병들을 우선 죽여. 라고 해서 일본군이 진주 지역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우리나라의 관군과 의병들이 미리 알았어요. 그 관군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김신희. 그래서 김신희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일본군 만명, 한국 그 관군 3,800명이 전투를 벌여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성을 거둔 게 바로 진주대첩입니다. 그래서 진주대첩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박재우가 정암진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공을 세우잖아요. 그럼 뭐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사람의 심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공공을 세운 걸 임금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그냥 끝. 네. 근데 이 박재우가 싫어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경상도 관찰사 김수라요. 그래서 김수는 자기가 도망을 갔다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방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목숨이 날아가는 거 아니면 기양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거짓 상소를 올려요. 그 거짓 상소 내용이 뭐냐? 박재우가 관아의 무기를 설치해가지고 영문을 탁 해서 올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 지금 의지가 있는 자체적 이런 평양이에요. 평양에 있던 선수 입장에서는 두렵잖아요. 그래가 죽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때 김성일, 학봉 김성일이죠. 학봉 김성일이 아니다. 이 사람은 의병을 일으켜서 제가 말씀드린 정암진전투처럼 이런 내용을 했다. 그래가 선조가 또 그만 살려라. 이게 전쟁 7년에 걸쳐서 일어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박재우가 의병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릴 때 박재우가 가장 좋아했던 의병장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의병 중대장 바로 김덕령입니다. 근데 김덕령이 선조의 왕권 강화에 희생이 되어서 1990년에 죽임을 당해요. 그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2주째에. 자, 거기서 왕후당 박재우는 충격을 받습니다. 의병장들은 강군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서 나라를 지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뭘 해야 돼요? 공문을 내려야 되는데 자신의 정치력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영국제에 걸어서 죽임을 시켰단 말이에요.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실은 박재우도 연루가 돼서 선조가 박재우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역시 김성일의 도움을 받아서 박재우는 그 영모에서는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번아웃이 나는 거죠. 이제 의병을 할 동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의병 부대를 거의 해산시키고 이제 뭐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그때 지었던 토가 마무다. 마음은 잊을 만자, 오는 근심은 붙자입니다. 그쵸? 또 뭐라 하는 거예요? 근심을 잊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석해요. 그래,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니까 빨리 평화가 찾아오기를 원해서 마무다니가 정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하들은 당기당락에 빠져서 상대방을 죽이고 자기 정봉을 부풀리고 하는 세상. 그쵸? 그리고 임진왜란 기간에 멍청한 놈 때문에 전쟁이 7년간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부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느냐? 솔잎만 먹습니다. 솔잎만.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싫다는 거죠. 솔잎만 먹고 뭐 하느냐? 거기서 낚시만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공무원들이 상소를 올려요. 자, 저런 행위는 인간이 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신선이 하는 행위잖아요. 낚시질하고 솔잎 먹는 거는요. 일을 하는 건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또 상소를 올려요. 네. 그래서 임진왜란의 의병으로서 첫 거병을 했고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제 평가를 받지 못하시고 뭐하느냐 161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마무당의 일대기를 적은 책이 만들어요. 이게 이렇게 나오면 마무 선생 문집입니다. 참고로 지금은 아무나 쓰는 용어가 선생이죠.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조선시대에는 선생이라는 용어를 잘 쓰면 사람이 죽습니다. 네, 여기 잠깐만요. 기다려보세요. 이승희 아버지시네요. 여기 성주 한계마을에 조선 19세기가 낳은 유학자. 아들 이름은 기억나는데요. 아버지 이름은 기억 안 나요. 아버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아들 이름은 한계 이승이고, 아까 저 김광선생님. 그분은 한계 이승이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한주 이진상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문집을 발간을 주도해요. 그때 자기 아버지 문집에 한주 선생 문집이라고 적었어요. 표지를 여기처럼. 네, 선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보여줬느냐. 저 부산 서울에서 태클을 걸었어요. 야, 너가 아빠가 무슨 선생이라는 호칭을 가진 만큼 한계문데, 그래서 결국에는 한주 이진상 집안 전체가 내쳐진 거잖아요. 태계학파에서. 그럴 만큼 이 선생이라는 용어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마무당은 선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마무당 문집이 만들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마무당 문집이 우리가 공부하는 달성 도서관에 지금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선생님, 존경합니다, 선생님. 그 선생님께서 우리 도서관 1층에, 아까 선생님 무슨 카페라 말씀하셨죠? 1층 북카페에 있습니다. 아, 그래, 북카페. 죄송합니다. 북자 기억이 안 나가지고. 북카페에 있습니다. 가시면 달성군 지역에 수산되어 있는 고문서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정중앙에 마무 선생 문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거든요. 거기 가시면 사회가 김충선의 문집도 있습니다. 모아간 문집도 있고, 교남지도 있고, 되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집들이 많이 있어요. 가서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곽재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아까 말씀드린 최초의 의병장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이 정암진 전투가 임진왜란의 전세를 바꾸는 전투였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저만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조선시대에 살았던 임진왜란을 같이 겪은 분들도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지공유수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쵸? 국제승무원. 바로 이수광. 자, 이수광이 임진왜란에서 명장을 보고 두 명이 있습니다. 관군은 이순신, 의병은 곽재우입니다. 그만큼 이 군란에서 곽재우가 차지하는 파이가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제가 의병 총대장이라고 했죠. 김덕령. 그렇죠. 김덕령은 본인이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을 했습니다. 우리가 임난의 3대 대첩하면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그래야 됩니까? 행주 대첩, 그 세 개를 뽑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아니라 김덕령 뭐냐? 진주 대첩, 그 다음에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과 한산도 대첩 제가 봐도 대첩이 맞아요. 아까 한산도 대첩 같은 게 1만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뭐냐? 곽재우의 의병 전투. 그럴 정도로 이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인정한 바로 임진왜란의 승리의 주력이 바로 곽재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곽재우와 우리 이제 여러분들 코로나 기간에 집에 있으시면 힘드시잖아요. 가끔씩 다샤도 마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마스크 끼시고. 대구 지역에 이 곽재우와 관련되는 유적이 정말 많습니다. 태어난 곳은 오늘날 행정구로 따지면 경남 우령이지만 돌아가신 곳은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대구 광역시 달성군 구지입니다. 구지에 가시면 여기에 한풍각시 묘역이 여기 전부 다 한풍각시 묘역입니다. 여기에 곽재우 묘가 있어요. 네, 곽재우 묘에 이렇게 비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못 찾습니다. 자, 뭐가 없다? 비석에 한자에 뭐가 없게요? 그렇죠. 이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 마무당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무당. 물론 지금 가면 여러분은 이 비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인물이니까 당연히 표시를 해놨죠. 근데 이게 되게
참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이것도 저도 그 정치는 안 들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 기간이잖아요. 일본 놈들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신 나온 거? 곽지웅거예요. 이게 재미난 건데 일본은 그 임진왜란 시기에 가장 대표를 하는데 결정적인 분은 이순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너무 나에게 친원타를 주는 사람은 기업조차 하기 싫죠. 그래서 일본은 당대 기업에 이순신 기록이 없습니다. 언급이 안 돼요. 네. 그리고 100년 뒤에 여기 나와 있는 고니시 유키나가 있죠. 이 사람과 관련된 연극이 만들어져요. 종이 연극이. 그때 뭐 하느냐. 무서운 바다의 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긴 걸로 나와 있죠. 실제로 졌죠. 그 영이 누구냐? 이순신일 거다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근데 충격적인 건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1900년대가 되면 일본 해군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뽑힌 사람이 누구냐? 이순신입니다. 그리고 이순신의 학익진 정보였죠. 그게 그 1904년에 일어난 러일 전쟁 당시에 일본군 해군이 사용했던 전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웃겨요. 적을 그 중에서나 300년 뒤에는 그 적이 만들어낸 전술을 가지고 일본군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가 제가 일제강점기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일본군이 그래서 각제우 요소를 찾습니다. 근데 동문이 없는 거예요. 동문이. 그러니까 여러 차례 나와서 그 동문을 찾아서 파헤쳐서 없애고 싶었지만 동문이 없어서 시체를 오로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지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나죠. 자, 그래서 구시를 가시면 요소를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바로 유관입니다. 유관에 가시면, 바로 이 각제우 장군의 나무와 뒤에 신도비가 있어요. 근데 신도비 보시면, 신도비는 이 사람의 흑적을 적은 거잖아요. 그렇죠? 유가가 달성, 이분이 풍각시잖아요. 그래서 집성촌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신도비가 두 개인데, 하나는 누구냐면, 곽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곽춘. 저희는 안 했던데 종료제한 당시에 바로 곽준이 일본군과 싸워서 순국을 하세요. 근데 이분은 의병은 아니었고 강군이었어요. 그래서 곽씨의 곽재훈, 곽준 이 두 분의 신도비가 있고 그다음 거기 가시면 곽재우와 곽준을 배양하는 서원이 있습니다. 예연서원. 센스 있으시면 여기에 충의문인데 충자를 좀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랜선 답사할 때 이 지역을 갈 예정인데 달성 분청이죠. 달성 분청에 보면 달성 인물 동산이라고 해서 달성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의 흉상이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냐 지역 흉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주목하는 게 이게 예연성 바로 옆에 보면 병충제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곽지우를 배양하는데 벽견자 빛 경자고 충입니다. 그럼 곽재우를 기념하는 사당이나 또는 소문에는 전부 다 한자가 뭐가 들어간다는 게 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이제 충이 들어가시는지 알겠죠? 최초의 거병을 하셔서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거는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거잖아요. 임금을 지키고자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충자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은 모르는 사람은 대구 시민이 아니죠. 그 유명한 대구광역시 동구와 수성구 사이에 걸쳐있는 나무다공원. 역시 선조가 잘 봤으면 후손도 잘 봤어. 달성 각시 후손들이 수성구, 동구, 이제 금호강 광단에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 그 땅을 시에 혼납하고 거기다 공원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자기징안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우고 우리나라 임난에서도 의병에서도 주면 각제우를 기념하는 각제우 전신상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제 각제우에 대해서 좀 알아주셨으니까 답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저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각제우는 워낙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 이 두 번째 인물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각제우는 엄격하게 말하면 오늘날의 울명, 진주, 한풍, 그렇죠? 고령, 1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대북권력의 중심은 아니죠. 그럼 대북권력의 중심은 누구냐? 바로 우배선입니다. 자, 우배선이 활동했던 곳은 어디냐? 라고 했을 때 하원. 왜냐? 장시 자기 고향이 하원입니다. 하원. 그게 오늘날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천동입니다. 월천동.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하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고령, 상주, 대구 일대에서 활동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금호강과 낙동강이 만나는 곳이 지금 여러분 있는 곳이에요. 다사잖아, 다사.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이곳이 이 우배선이 의병 활동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주로 낙동강, 예, 바로 이 중요 지역, 그 다음에 금호강의 하류 지역에서 바로 이 우배선이 활동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 우배선은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월천동에서 태어나서 살았는데 24살 때 임진왜란이 터져요. 그리고 5월 23일 날 대구 인근에 있는 양반 사대부들에게 뭐하느냐 거병을 하자고 글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몇 명이 모였냐면 무려 500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500명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참여한 사람들이 양반만 있는 게 아니고 중인도 있고 양인도 있고 심지어 누구도 있어요? 노비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 지역의 전 계층의 사람들이 바로 우배선 의병 부대에 참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달성군 일대 지역, 성주, 고령을 포함한 일대 지역에서 바로 이 의병 활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자, 이분이 활동을 했던 지역은 어디냐? 보세요. 자, 아까 제가 대구 경상도 지역을 지나가던 신도가 중로고 자로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분은 어디예요? 중로죠. 그럼 중로. 그럼 자, 중로는 누구예요? 그렇죠. 군의심 유키나 부대와 전투를 이루다 바로 이 우배선입니다. 그리고 그 부대에서 죽인 사람의 숫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약 한 800명이 되는데 그 중에 목을 베서 죽인 사람이 63명. 목벨 참전입니다. 그 다음에 화살로 쏴서 죽인 사람이 604명. 그렇죠? 그 다음에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이 110명. 그럼 한 800명 가량을 죽인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우배선 의병 부대라는 거예요. 물론 이보다 더 많이 죽였겠지만 기록에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보세요. 임진왜란 기록은 정확하지 않아서 군인 수가 얼마인지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죽인 사람 숫자도 잘 모르는 게 사실은 뭐예요? 정상이죠. 근데 얘는 딱 봐도 63명, 604명 숫자가 1자리까지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 이런 걸 참 좋아하시는 분, 역사자들은 이런 거 좋아해요. 뭐냐? 본인이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서 죽인 그 군공을 적은 거예요. 근데 지금만 적은 게 아니고 전국 단위의 의병장들의 군공을 적은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의병진 군공 책의 일부입니다.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임진왜란 당시에 의병장들이 구체적으로 일본군을 어디서 몇 명을 죽였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를 바로 이 우배선이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보물 1334호로 지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근데 임진왜란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무기입니다. 무기. 우리가 일본보다 무기가 붙여있다. 진짜 불안하다. 맞습니다. 네. 그냥 일본은 조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조총은 사정거리가 100m입니다. 그렇죠?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가까이 있어요. 두 번째, 잠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른 나라 표현하면 사실 임난 전에 우리나라의 양반 사대부들 임난 전에 관료들은 조총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 바로 스시마의 그 도주가 우리나라에 부자루에 조총을 선물로 씁니다. 근데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어요. 조총이 가진 한계점을. 그래서 방어를 안 했어요. 왜냐? 사정거리가 100m이고 싸워 맞을 확률보다는 안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굳이 조총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기가 일본보다 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진짜 그렇냐?
전쟁에서. 그렇지 않나요? 나 보세요. 이분들이 갖고 800명을 죽였는데 조총 한 자루도 없어요. 한 자루는 없다는 거. 대부분 조총이 아니고요. 첫 번째, 이거는 야장은 철 만드는, 칼 만드는 사람 이거 빼고 시민이고요. 화살. 그렇죠. 그다음 군수 역시 활. 근데 차이점 아시죠? 짧은 날 손으로 들고 쓸 수 있는 거는 시민이고 우리 지금 올림픽 할 때 영국 선수들 들고 있는 손으로 들고 쓸 수 있는 거는 시고 이 군수는 이렇게 바닥에 안착을 해가지고 쫙 사람 여러 명이 있는 거 있죠. 이게 군수. 그 다음에 참. 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사냥꾼. 포수나 사냥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총을 썼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그럼 다 뭐 쓴 거예요? 구신 무기를 가지고 뭘 이긴 거예요? 일본군을 이긴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임진왜란에서 승리 요인, 패배 요인은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 전술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나오는 바로 이배선, 죄송합니다. 우배선입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요. 우배선은 왜 학원에서 이렇게 했을까? 내 고향이니까? 말도 안 되죠. 내 고향이기 때문에 의명을 이렇게 해서 거기서 활동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알다시피 자, 일본은 왜 우리나라 남해 안에 수많은 성 중에 막바로 목포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막바로 여수 가면 되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이순신이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순신이 전쟁 일으키기 전에 어떤 능력을 발휘할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사천 해전을 겪기 전까지 이순신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누구는 몰라요. 그럼 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부산을 통해서 갔을까? 바다보다는 어느 게가 안 나네요? 육지가 더 안 나요. 대군이 이동하고. 그렇죠? 자, 그런데 육지에서 대군이 이동하기보다는 낙동강이라는 강과 금호강을 배를 이용해서 올라가는 게 더 뭐겠어요? 순조롭죠.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주력부대 3개가 경상도를 통해서 특히 대구가 형풍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그럼 여기는 무슨 강이 있어요? 낙동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를 막으면 일본군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되겠어요? 낙동강을 못 건너게 합니다. 낙동강. 근데 그게 성공이다 실패했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거예요. 800명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군의 교통로를 봉쇄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 교통로 봉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군수품이 보급이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게 식량 문제가 있어요. 일본 애들은 불쌍했어요. 일본들은. 네? 전쟁하는 내내 제일 큰 문제가 조선군과 전쟁하는 게 아니고 전쟁하는 것도 맞지만 뭐냐? 식량 부족, 식량 부족. 고니시 유키나가가 일기를 쓰는 내용이 나와요. 빼고 왜냐? 일본군이 6개월치의 식량을 들고 왔는데 정함진 전투, 그 다음 우대선에 이런 낙동강 중류 지역의 전투, 이런 의병들과 전투를 하면서 식량이 2개월치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보급로가 계속 끊긴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부족하겠어요? 식량 부족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제대로 할 능력이 점점 뭐겠어요?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경상도 지역에서의 의병들의 활동으로 교통로나 보급로가 끊김으로써 일본군이 원활하게 전쟁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해체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식량 보급이다라고 말씀드리죠. 자, 여기까지 시간이 55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마치고 나머지 한 개 남았는데 이 정사철은 등산 의진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배선 유적지가 상당히 많아요. 월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에 가시면 이 우배선과 관련되는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우배선 전쟁 창의 유적들은 어디냐면 월곡 역사공원이 있어요. 그 월곡 역사공원에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박물관이랑 장군상이랑 한생지와 사망지는 바로 이 월곡 월천 일대 상인 이 지역 전부 다 이
강영시 집안의 집성촌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아파트 들어서면서 대부분 땅을 팔고 자기들의 강영시 집성촌을 상징하는 곳에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토요일, 일요일날 심심하시면 등산하고 가시거든요. 여기에 마현령이라는 곳인데 아까 우회선이 일본군과 전투를 하다 피난한 지역이 마현령입니다. 이곳이 뭐냐? 세천이죠, 세천. 지금 아파트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맞은편에 박곡이라는 거 아세요? 박곡 근처에 있는 산 이름이 마현령입니다. 네. 지금은 여기가 마현령 산림 그 산에 가면 휴식 맞습니다. 마현령 자연 휴양림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성군에 있어요, 달성군에. 그래서 마현령 한번 가보시고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의병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임난을 이긴 상봉주역은 누가 봐도 인정합니다. 의병입니다. 그리고 그 의병 중에 절반이 경상도였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대구 지역 출신 또는 대구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이 의병들의 활동이 임난 전체의 전세를 바꾸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신분들은 죄송합니다. 좀 더 정신